1645년 2월의 한양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묘한 흥분과 서늘한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참혹한 패배 이후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인조. 그 비극의 담보로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이라는 긴 볼모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 땅을 밟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고생 끝에 돌아오는 세자를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세자를 호위하는 행렬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은 곳, 인조가 머무는 침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세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인조의 눈빛에는 부성애 대신 검푸른 시기심과 뿌리 깊은 경계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보낸 8년은 조선의 신하들이 상상하던 고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양의 세자관에서 청나라 실세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조선의 실질적인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담 샬과 같은 서양 선교사들과 우정을 나누며 천문학, 수학, 그리고 천주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했습니다. 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이 살 길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청나라의 압도적인 국력과 서양의 진보된 과학 문물을 받아들이는 변화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자가 가져온 짐 속에는 유교 경전 대신 지구본, 천리경, 서양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 청나라는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조선의 백성들을 끌고 간 개되지만도 못한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신문물은 인조의 눈에 오랑캐의 독처럼 보였습니다. 인조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심양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첩보들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도르곤이 세자의 영민함을 높게 사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조선의 새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대궐을 뒤덮었습니다. 인조에게 아들은 이제 사랑하는 혈육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청나라의 대리인이자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8년 만에 마주 앉은 부자 사이에는 대화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인조는 아들이 청나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할 때마다 내가 조선의 세자냐 아니면 청나라의 신하냐? 라며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세자가 귀국 선물로 가져온 벼루였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진귀한 벼루를 정중히 내놓자 인조는 그것을 집어들어 세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벼루가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며 먹물이 세자의 옷을 검게 물들였고 인조는 이따위 오랑캐의 물건을 내게 바치느냐 며 사유를 강요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자는 고국의 따뜻한 품을 꿈꿨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을 잠재적 역적으로 취급하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뒤 조선의 미래라 불리던 건강한 청년 세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한과 고열을 호소하며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도 끔찍한 친부에 의한 독살 미스터리의 서막이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귀국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소현세자가 창경궁 환경전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공식적인 병명은 학질 말라리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자는 34살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감기 증세만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알아놓은 지 단 사흘 만에 맞이한 이 허망한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세자의 숨이 멎은 직후 그의 시신을 확인하던 종친들과 내관들의 비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서늘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시신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썩어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귀, 입, 즉 7개의 구멍7공에서 검붉은 피가 마치 뿜어져 나온 듯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을 닦아내던 이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병사가 아니다. 누군가 세자 저하를 해한 것이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인조의 서슬 퍼런 눈빛 아래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세자의 종친 진원군은 훗날 세자의 시신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려놓았으나 그 틈으로 흘러나온 피가 수건을 적셨고 시신의 빛깔은 순처럼 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소 중독, 즉 독살의 징후였습니다. 독약을 먹고 죽은 시신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터져나오며 피부가 급격히 변색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이나 세자가 서거하면 보통 온천물로 시신을 닦고 정중히 염을 하는 것이 법도였으나 인조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시신을 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입관을 명령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세자를 치료했던 인물은 인조의 총애를 받던 어의 이형익이었습니다. 그는 인조의 후궁인 조귀인의 집을 드나들며 침수를 펼치던 자로 세자가 앓기 시작하자 인조가 직접 세자에게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이형익이 세자에게 침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자가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 죽음의 배후에 인조의 묵인이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아들의 7 구멍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슬퍼하기보다 그 피자국을 지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침묵의 살인이 창경궁의 깊은 밤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서거한 직후 대궐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와 의욕에 휩싸였습니다. 보통 왕실의 장례는 국장으로서 최소 5일 이상의 성복 상복을 입는 절차 기간을 거치며 정중히 치러지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서둘렀습니다. 그는 세자가 죽은 바로 그날 시신을 닦는 예법인 목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입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신의 검은 빛깔과 얼굴의 핏자국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인조의 비정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자의 장례를 왕세자의 예우가 아닌 일반 종친의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집행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신하들을 향해 어찌하여 역적의 죽음인 양소란을 피우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자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하는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이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인조 본인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제거였음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겨진 세자빈 강씨 강빈의 처지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강빈은 심양에서 소현 세자와 함께 고생하며 조선의 경제적 실익을 챙겼던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독살임을 직감했고 인조를 향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 그녀의 울음소리는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인조는 강빈을 아들을 죽인 범인으로 몰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아들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조차 잠재적인 복수자로 여긴 인조는 그들을 궐에서 쫓아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조가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세자의 무덤을 만드는 직원들에게 지맥이 좋지 않은 곳을 골라 묻으라는 식의 저주 섞인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죽어서도 아들이 편히 쉬지 못하게 하려는 뒤틀린 증오였습니다. 창경궁의 깊은 밤 세자의 관이 나가는 소리는 비참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만가도 백성들의 곡소리도 통제된 채 소현 세자는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 역사 속으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례가 아니라 완벽한 증거인멸의 현장이었습니다. 소현 세자의 숨을 끄는 직접적인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어의 이형익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의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조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자 소현세자와 강빈을 극도로 미워했던 조귀인의 집을 드나들며 침수를 펼치던 뜨내기 의원이었으나 조귀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파격적으로 어이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세자가 알아눕자마자 인조는 기다렸다는 듯 다른 숙련된 어이들을 제쳐두고 오직 이영익만을 보내 세자의 치료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세자가 사망하던 날 이영익이 놓았던 침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위한 흉기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이영익에게 침을 맞은 직후 갑작스러운 발작과 고열을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세자가 숨을 거둔 뒤 조정의 신하들은 이영익을 국문하여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빗발치듯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면 담당 의관은 엄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기괴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영익을 감싸고 돌며 의원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고 그를 조사하려는 모든 시도를 권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이 음모의 설계자로 지목되는 인물은 바로 조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눈엣가시 같았던 소현세자와 강빈을 제거하려 끊임없이 인조의 귀에 대고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세자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전하를 몰아내려 합니다. 인조의 불안과 광기를 이용해 독을 탄 것은 이영익의 침이었을지 모르나 그 침에 독을 바른 것은 조귀인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인조와 조귀인 그리고 이영익. 이 세 사람의 기묘한 공조 아래 조선의 희망이라 불리던 세자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이영익은 세자가 죽은 뒤에도 처벌받기는커녕 인조의 곁을 지키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왕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침을 놓은 자는 이영익이었으나 그 손을 움직인 자는 인조였고 그 마음을 조종한 자는 조귀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 천한 의관을 고용하고 그 증거를 덮기 위해 왕권을 휘두른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겁하고도 잔혹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숨이 멎은 것으로 인조의 잔혹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죽음은 그가 남긴 가족들을 향한 처절한 피해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조는 세자빈 강씨 강빈을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과 자신을 저주했다는 억울한 죄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646년 강빈은 결국 궁에서 쫓겨나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들들을 향한 걱정이었으나 인조는 그 어린 손자들에게조차 비정했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세 아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을 머나먼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아들은 불과 12살, 막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 유배지로 보내진 어린 왕손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결국 첫째 석철과 둘째 성리는 유배지에서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조의 광기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역사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세자의 죽음 직후 시신의 상태를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하며 사실상 독사를 암시했습니다. 훗날 정조를 비롯한 후대의 왕들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100년 앞서 근대화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70분열의 미스터리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했던 낡은 권력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젊은 영혼을 짓밟은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